3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초반이 눌림 이후 의미 있는 상승을 해서 마감했고 해외 시장은 유럽이고 미국이고 다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숏마인드를 접을 생각이 없는데요. 토요일 새벽에 발표되는 COT 리포트 저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미국 증시가 일봉상 쌍봉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기간 조정이 진행 중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변동성도 거의 바닥을 친 것 같고 쌍봉이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 세션 리뷰부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개장과 함께 외국인들이 30분 동안 선물 매도를 3천억을 때리면서 지수가 언더슈팅이 나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하락을 보면 전일 시장을 롱으로 봤던 쪽에서 끝까지 손절을 안 하고 버틴 트레이더들을 의도적으로 털어내기 위한 하락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지수가 첫 5분 동안 하락을 하면서 최근 10일간 기록했던 저점을 깼죠. 그러면서 풋옵션 등가와 외가격, 1회 가격 정도가 빠르게 환매가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베이시스도 크게 악화됐어요. 자, 만약에 시장이 추세 하락을 이어가는 것이라면 첫 30분 동안 눌림이 나오고 나서 외국인이 그 아시아 주식 헤드쿼터가 주문을 개시하는 10시 30분까지는 계속해서 반등시 매도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딱 30분만 눌림이 나오고 나서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아주 급하게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3천억을 때렸다가 이 걷어내기 시작한 선물 매도 포지션은 오후 2시 30분에 고점을 칠 때까지 무려 1조를 걷어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콜옵션이 장중에 저가를 기록했던 자리서부터 오후 2시 반까지는 거의 뭐 더블, 거의 다 대부분이 뭐 1회가 등가 뭐 2회가까지 대부분 다 더블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21일에 들어온 선물 매도 포지션은 아직 남아있다 하더라도 지난 28일에 들어온 선물 매도분은 사실상 다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선물 시장에서 극적인 흐름이 나왔지만 옵션 시장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위클리나 먼슬리 옵션 모두 거래량이 상당히 부진했고 또 신규 발행도 부진했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풋클래스에서 초반에 오버슈팅을 줬다가 종가를 양봉으로 만들려면 다시 푼 미결이 세게 증가하기 마련인데 양 클래스 모두 미결이 의미있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콜옵션은 등가 기준으로 저가 매수가 또 들어온 등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방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선물 베이시스는 개장 초 하락 때 이론 베이시스 대비 마이너스 0.9포인트가량 굉장히 센 눌림이 있었는데 이후에 베이시스를 점점 회복해서 사실상 이론 베이시스에 거의 다 붙은 형태로 마감하면서 단기 하락은 좀 마무리됐다 이런 신호를 보여줬어요. 한편 변동성 지수인 V코스피 지수는 12.59포인트로 연중 신저가는 물론이고 2021년 이 코로나 버블이 정점이었던 6월 말이 저점권인 12.51포인트까지 내려왔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보실까요? 네. 요건 코스피 200 지수고 이 V코스피 지수를 봐야겠죠? 네. V코스피 지수를 보면 이걸 확대를 해서 볼게요. 이게 6월 30일에 12.59까지 밀렸어요. 그러니까 종가 저가로 쭉 밀린 거예요. 즉 지수가 처음에 하락했을 때 변동성 거의 안 올랐죠. 그리고 반등이 시작되면서 9시 30분부터 쭉 해서 이제 변동성이 저점까지 밀린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최대를 해서 보면 요때가 이제 코로나의 저점기인데 이때도 한번 확대해서 해보죠. 이때도 보면 6월 30일에 그때 기준으로는 변동성이 저점을 찍어요. 그러나 7월 달에 살짝 오른 듯했다가 또 변동성을 죽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변동성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또 죽여요. 그래서 7월 15일 이후로 진짜 시세가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때 보면 이게 5년치를 보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요때 이 저점 다 깬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저점권으로 봐야 되는데 이 저점권 한번 볼까요? 예, 이때는 12.33이에요. 여기도 보면 12.93. 그러니까 요때 6월 달도 보면 13. 지금 그러니까 역사적인 저점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이제 언제 변동성이 터질 것이냐 이건데 요즘을 보면 이게 변동성이 처음에 바로 터지는 게 아니라 이 6월에
그 반기 마감 때 변동성이 신저가를 찍으면 그 다음날은 좀 오를 수 있지만 7월 중으로 7월 중순까지는 또다시 한번 변동성 저점을 확실하게 찍고 나서 그 다음에 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변동성 바닥이랑 지수 고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7월 1일에 지수를 한번 볼까요? 7월 1일 지수를 보면 요때죠. 요 구간에서 이제 7월 1일 지수를 보면 조금 더 확대를 해보죠. 네, 요 날입니다. 이날 지수가 하락을 해요. 그런데 이때 변동성은 저점을 찍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의미 있는 음봉이다라고 생각해서 따라 들어간 사람들이 요 다음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푸시 다 녹아난 다음에 여기서 진짜 시세가 나오죠. 그래서 저희들이 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제가 아마 이따 그 시황의 마무리 총평 때 할 얘기이긴 한데, 월요일과 화요일에 해외 시장이 논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시장 지수 좀 오른다거나 또는 내린다고 해서 그때 풋옵션 산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됐다기보다는 글쎄 확률적으로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상방 오버슈팅이 더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진짜 하락이 나오는 것은 7월 중순 이후, 그때가 좀 의미 있는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이 반기 드레싱이 들어온 것을 봅니다. 강보합 개장 후에 변동성을 계속 누르면서 스트레이트 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때 채권 시장은 언더슈팅 그리고 또 반등이 있었지만 통화고 채권이고 사실은 관계 없었다고 보고 지수는 그냥 묻지마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수가 왜 묻지마 매수가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개별 종목단에서는 뭐 ASML 홀딩스가 중국 관련 제재 이슈로 하락을 했다고 하지만 ASML 차트를 볼까요? 제가 아까 정리해 놓은 게 없네요. 볼게요. ASML 일중 차트를 보면 ASML이 장 초반에는 갭다운 세게 나오고 눌림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 회복해요. 근데 요 회복한 이 상승률을 보면 유럽 스탁스 50랑 스탁스 50이랑 스탁스 600이 그 상승률이랑 똑같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얘만 이런 개별 종목단에서 이런 언더슈팅이 나오고 그런 건 있었지만 대부분 초반에만 눌리고 나서 장중에는 계속해서 인덱스 상위 종목, 하위 종목 고루고루 매수가 들어와서 스탁스 50나 스탁스 600나 모두 동일한 비율로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선도 종목인 뭐 LMS, 그다음에 LVMH 이런 거 말고도 그냥 분기 드레싱 차원에서 모든 종목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변동성 지수는 어디까지 하락을 했느냐 보면 이것도 13.6일까지 하락했거든요. 자, 이것도 한번 보죠. 변동성을 확대를 해서 보면 얘가 6월의 변동성 저점은 아니지만 거의 근처까지 와 있거든요. 자,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물론 당연히 여긴 다 깼어요. 코로나 시절 다 깼고, 요 구간을 보죠. 더 확대를 해볼까요? 자, 6월의 저점권이 11.42예요. 11, 12 정도 되는데, 유럽은 좀 특징이 이제 미국과 달리 한번 횡보에 들어가면 굉장히 오랫동안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횡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유럽의 흐름과는 그 미국의 흐름과 또 우리 아시아 같은 이머징 그 흐름은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변동성이 거의 좀 바닥권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뭐예요, 특징이?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2019년 이전의 변동성 저점은 10포인트대지만 그때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예요. 그리고 지금은 살벌한 고금리 시대죠. 그래서 이 썰물이 되면 누가 속옷을 입지 않고 바다에 뛰어드는지 알게 되거든요. 즉 고금리 시대에 누가 해지 없이 레버리지 롱을 잡았는지 알게 될 날이 얼마 안 남다 봅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유럽 세션 초반에 또 국채 롱 포지션이 손절매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가 매수도 들어오면서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는데 미국 PCE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발표됐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국채는 단기물 중심으로 반등이 나오기도 했는데 유로존 국채는 장기물만 반등했지 단기물은 반등을 못했어요. 이게 반기 말이 거래인지라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기 좀 어렵겠지만 지금 ECB 위원을 보면 일부는 강경한 긴축을 원하고 또 일부는 또 무리해서 9월까지는 긴축 지속을 예상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약간은 톤 다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파월 중심으로 계속해서 약간은 금리 오버슈팅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를 외치는 파월이 중요하게 여기는 PC가 꺾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7월은 채권 시장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7월 둘째 날이 미국 독립기념일이나 뭐 첫째 날이나 둘째 날이나 반장밖에 안 열리죠. 그래서 거래가 한산하기 때문에 7월 들어서 바로 시장이 바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6월까지 있었던 일방적 금리 상승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상품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흐름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원자재가 강세를 보여다지만 그냥 월말 하락에 브레이크가 걸린 정도라고 보고 또 골드 또한 비달러가 반등한 만큼만 올랐어요. 한편 이 농산물이 6월에 상당한 슈팅을 보였는데 일주일 만에 상승폭 죄다 반납하고 언더 슈팅 났죠. 그래서 저는 농산물은 사실 신의 영역이라고 봐요. 일반 투자자들이 손댈 영역이 아닙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증시 상승과 함께 점진적 상승을 하다가 밤 9시 30분 미국 PCE 물가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상승을 시작했어요. 특히 나스닥과 S&P가 강세를 보였는데 그에 비하면 러셀은 거의 오른 게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물가지수 하락에 달러 약세 그리고 금리 내리니까 야 이거 완전 골디락스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의견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꼭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원데이 변동성이 추이를 보면 파악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요게 이제 원데이 변동성 추이인데, 자, 요때를 보시죠. 요때 제가 그때도 시황에서 엄청 언급했는데, 야, 이거 미친듯이 콜 쳐지른다. 요 구간. 또 여기서도 엄청나게 콜옵션 매수를 쳐지른다. 요 구간 있고, 이때도 요전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이 눌렸거든요. 근데 목요일부터 콜 매수가 엄청 들어옵니다. 그리고 금요일도 끝까지 들어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원데이 변동성이 뜨면서 콜옵션에서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최근에 이제 원데이 변동성이 일중에는 초강세를 보이고 그 다음 날까지도 강세를 보이면 초강세가 지수 상승이 이어졌죠. 그래서 이제 5월 25일, 5월 26일, 그리고 6월 12일, 6월 13일, 14일,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이때마다 이제 제로데이 콜옵션에 살벌한 매수가 들어올려서 지수를 끌어놓고 그 다음에 장기 변동성 어땠냐? 계속 죽였어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계속 장기 변동성은 지수 올리면서 계속 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떤 식이 되냐면 지금까지 상승은 계속되는 그냥 투기적 매수로 올라간 것이지 그 시장이 뭐 더 급등하거나 또 부러지거나 그거는 난 모르겠다. 일단 당장만 올리자. 그런 식으로 올라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시장만 봐도 이 목요일에 이제 원데이 변동성 예를 봐야죠. 네. 금요일 시장만 봐도 이제 목요일에 벌써 이제 원데이 변동성이 뜨면서 이제 콜옵션에서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위클리까지 결제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도로 올라가서 여기서 보면 시가 출발이 변동성 출발이 이 정도에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콜옵션에서 이익 실현이 안 나오고 하루 더 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또 지수가 땡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양봉으로 마감한 상황에서 이제 금요일 유럽 세션 강세로 S&P 선물이 해치 포인트인 이제 4,450선을 넘었죠. 게다가 PC 물가 좋게 해석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쇼커버 나오고. 그래서 S&P 시가가 직전 고점권인 4,470포인트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자, 주말 앞둔 상황이죠. 장기 변동성 다 죽어가죠. 다음 주 월화 사실상 휴장이죠. 그럼 여기서 무슨 재주로 숏을 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있는 데다가 개장 이후에도 S&P 선물은 숏커버가 이어졌죠. 그래서 새벽 4시 50분까지 사실상 쭉쭉 뻗는 그런 스퀴즈가 납니다. 네, 여기가 끝까지 올라갔죠 그냥. 그리고 이제 새벽 4시 50분에 4,498포인트 찍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알고리즘 매수가 끊기면서 고점에서 0.3% 밀렸는데 그래도 그냥 시장은 골디락스 지표 때문에 올랐다기보다는 그 제로데이 콜옵션 매도자들의 손절매 거기에 더해서 S&P 또한 도저히 숏 포지션을 홀드하거나 신규로 잡을 트레이더들이 없으니까 그냥 올라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실제로 특정 개별 종목의 시장을 선도했다기보다는 그냥 인덱스가 골고루 올랐죠. 시총 1등인 애플의 일중 상승 흐름을 보면 그냥 S&P 일중 상승과 동일해요. 오히려 나머지 2등, 3등, 4등 이런 종목들은 초반에만 숏커버가 나왔을 뿐 이후에는 별다른 힘이 없었어요. 애플이 지금 역사적 고점 180달러를 넘기고 나서 거진 지금 7% 정도 추가 상승한 상태죠.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반기를 마무리했는데 이 트레이드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봐도 이것들이 이 골디락스 뽕을 맞은 것밖에 안 보여요. 자, 5%대의 금리에서 지금 과연 이 정도 멀티플이 용인될 수 있을까?
물론 시세가 곧 길이고 진리죠. 그래서 시세에 맞짱 뜨면서 뭐 선물 매도를 감사합니다 하고 늘릴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과연 하반기에 얼마나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까?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시황에서 COT 리포트 변화를 보자고 했는데 보시죠. 자, 두근두근 COT 리포트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걸 보면 롱 포지션이 증가를 하긴 했어요. 이제 12,000계약 증가하고 숏이 18,950계약, 54계약, 그러니까 거의 19,000계약 감소했죠. 그러나 여전히 43만 계약이라는 숏 포지션이 남아있어요. 즉 이번 선물 옵션 만기 때 16만 계약가량은 손절됐죠. 그래도 여전히 43만 계약이 남아있습니다. 이 COT 리포트라는 거 화요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수가 다음 주에도 지금 일단은 신고 강한 상태잖아요. 다음 주에 S&P 기준으로 4,500선까지 계속 근접하면서 움직이면서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에 COT 리포트에는 손절이 얼마 더 잡힐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손절이 잡힌다, 즉 뭐 몇만 계약 이상의 손절이 쫙쫙 잡힌다, 그러면 S&P는 슈팅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근데 그렇게 움직이려면 계속해서 콜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변동성 수준이 얼마냐면 장기 변동성이 봐요. 13.59예요. 근데 여기서 지수가 점진적 상승하면 변동성이 더 죽어나가겠죠. 그리고 반대로 지수가 급등을 한다. 그러니까 선물 매도자들이 손절매 때문에 급등한다. 그러면 변동성이 오르게 되겠죠. 그러면 전자의 점진적 상승이 나오면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하락 전환될 수 있는 거고, 후자의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며칠 연속으로는 상승이 굉장히 세게 나올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 연속 하락을 하는. 그래서 7월 중으로 보면 7월 중순 이후나 그러면서 이제 일봉상 스파이크가 나와서 꼭지를 만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이 월화가 휴일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휴일일 때 유럽 증시 또 아시아 증시 모두 월화에 큰 폭이 상승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미국도 수요일에는 슈팅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자의 이 점진적 상승이 아니라 후자의 급등락 스파이크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어떤 경우가 됐든 이 꼭지를 먹기 위해서 포지션 잡을 생각 없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6월에 시장을 롱으로 봤다. 그러면 지금 나스닥 몇백 포인트를 먹었을 텐데 맨날 이 숏으로만 봐갖고 이 하락하기를 기도하는 게 이게 뭐한 짓이냐?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단순한 기술적 분석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펀더멘털 기반의 트레이딩을 하는 것과 동시에 시장 전체 매크로를 보면서 트레이딩 하죠. 이번 주에 이제 기술적 관점에서만 접근한다면 화수목 연속 S&P가 양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장기 변동성을 눌렀다. 그러면 금요일에는 상방 슈팅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서 뭐 쌍봉을 만들던 추가 상승을 할 수 있겠던 어쨌든 금요일은 롱이다. 이런 식으로는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게 틀렸다 맞다 이런 게 아니라 그들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관점에서는 여기서는 롱 잡을 생각이 없어요. 그렇다고 명백히 올라가고 있는 장인데 거기서 풀로 숏을 잡고 마진콜 맞아간다? 이럴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당량 숏 포지션 잡고 시장이 돌아설 때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이 돌아선다면 저는 굉장히 세게 때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차트를 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어요. 요건데, 자, 이건 뭐냐면 S&P 500 지수랑 S&P 동일 가중 지수 이퀄 웨이티드라고 하죠. 요거를 YTD로 비교를 한 차트예요. YTD로 비교를 해봤는데 시장은 이 3월까지는 SBB 사태 터지기 전까지 그냥 평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SBB 사태 이후로 지수 쏠림이 나타나면서 요 주황색 S&P 500 지수가 올라가고, 그리고 동일 가중 지수,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 70주 종목들도 그냥 1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70주의 비중이 낮아지게 됐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은 못 올랐다는 겁니다. 70주만 엄청나게 세게 오르고요. 자, 그러면 그때와 지금의 차이를 매크로 관점에서 보죠. 증시는 지금 초강세 중이잖아요. 그런데 채권 시장은 3월이 저점에 와 있어요. 그리고 투텐 스프레드 망가져 있죠. 자, 그렇다면 시장은 증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겁니다. 3월 이후에 S&P 지수와 동일 가중 지수가 벌어진 요 괴리가 왜 나왔냐 이겁니다. 자, 그리고 채권 시장은 지금 3월에 위치해 와 있는데 증시는 고점을 한참 높인 상태에서 머물고 있죠. 이게 어떤 근거냐 이렇게 해요.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단기 채권도 장기 채권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확실한 현금 흐름이 보장되고 이익이 보장되는 70주는 매수하는데 이른바 나머지 미드캡, 스몰캡은 금리 상승에 대한 영향을 피할 수 없다라고 봐서 안 산 거죠. 그래서 S&P와 동일 가중 지수가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실적을 까보니까 의외로 EPS 영향 미미하고 또 애플은 당연히 실적 받쳐주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새로운 뭐 VR 기기 같은 거 뭐 제가 갑자기 이름 까먹었네요. 비전 프로였나요? 뭐 아무튼 간에 뭐 신제품 나오고 그러면서 엄청 사람들이 썰을 풀어댔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라서 새로운 폼팩터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돈을 벌어주거나 아니면 경제에 편입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증시는 너무나 지금 내러티브를 쉽게 끌어오는 것 같아요. AI도 마찬가지죠. 뭐 엔비디아나 메타는 지금 고금리고 뭐고 안에 높은 멀티플 줘도 된다고 생각해서 지수가 고가로 머물고 있는데, 야, 하반기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가? 그냥 물어볼게요. 자, 채권 시장이 여기서 더 박살날 경우 채권 롱이 손절이 70줄 매수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 이 파월은 디플레이션 우려를 감수하더라도 확실하게 긴축을 밀어붙여서 금리 오버슈팅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산시장, 특히 증시 상승은 조금 더 가라앉히려는 의도도 있어요. 자, 그런데 시장은 영국이나 유럽은 몰라도 미국은 좀 더 빨리 완화 모드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고 증시는 이미 반영을 하고 있죠. 근데 채권 시장은 아직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월 마지막 주 FOMC 기자회견에서 그런 기대가 박살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인 AI 내러티브. 뚜껑 열어보니까 별거 없는 것이거나 아니면 지난 6월에 엔비디아의 내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엔비디아 주식을 팔았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서 거품론 냄새가 살살 퍼진다 이거예요. 물론 이게 지나치게 부정적인 접근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도저히 여기서는 롱 잡을 근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하튼 7월이 되면 이제 뭐 2분기 실적 발표 나오겠죠. 뚜껑 열면 오버슈팅인지 권리락승인지 알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 시장에서 그닥 상승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국물 ETF인 EWY도 갭 상승한 뒤 하루 종일 횡보만 했죠. 그러니까 금요일이 글로벌 시장 상승은 변동성 매도에 의한 상승이었다고 해도 이미 뭐 뼈를 발라먹을 정도의 낮은 변동성을 기록 중인 우리 시장에서 추가로 변동성 하락이 나오면서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상승이 나온다면 콜옵션 시세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월요일과 화요일은 미국 시장 휴장이죠. 그래서 해외 시장이 영향을 받아서 갭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낮아요. 그러면 콜옵션 시세가 외가는 몰라도 등가나 한 1회가 정도는 하루 이상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봐도 346선까지는 얼마든지 올라도 선물 슈퍼시점이 손절을 안 할 수 있어요. 다음 주에 346선까지는 뭐 지수가 상승할 것을 예상한다면 콜옵션 340, 342까지는 충분히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잔존 기간이 2주 남았기 때문에 세타의 영향력과도 싸워있긴 하죠. 그래서 전 초반에 시세를 챙겨 먹지 못하면 장중에는 거래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지루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는데 옵션 매수자들이 이래서 힘들어요. 그래도 뭐 방향성에 대한 굳이 얘기한다면 확률적으로 위쪽이다 생각이 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요. 저는 이제 월요일, 화요일은 한국 시장 거래를 아예 안 할 겁니다. 왜냐면 굳이 아까 얘기한 대로 확률을 따진다면 월요일 오전장에 뭐 등가가 됐든 1회가 콜옵션 넉넉하게 사서 한 수요일까지는 밀어붙이는 정도, 요게 유리해 보여요. 근데 전체 그림을 본다면 저는 숏을 쌓을 기회를 노리는 것이 정신건강에 더 이롭다고 보고 있어요. 여전히 콜옵션은 345 이상으로 막혀있다고 보고요. 또 풋옵션 또한 330 이하로도 단단히 막혀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해외 시장 지금 변동성 계속 죽어가고 있죠. 우리 시장이 근데 먼저부터 월요일부터 변동성이 터질까요? 그렇게는 어렵게 보죠. 그러면 이제 풋보다는 콜 쪽으로 유리하다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추세적 상방이냐? 그러면 2, 3일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해외 시장이 이제 어쨌든 S&P도 신고가를 쳤으니까요. 그래서 키 맞추기 상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지만 과연 계속해서? 그건 모르겠어요. 여하튼 해외 시장 또한 이 월화는 미국 시장이 반장으로 열리죠. 그래서 거래를 쉴 겁니다. 기존 채권 매수 포지션도 모두 정리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스닥 매도만 5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담도 되지 않고요. 이틀간 해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뭐 관계없이 머리를 좀 식히면서 7월에 유튜브 채널 리뉴얼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은 제가 감마 등급 회원 멤버십 대상 소통의장은 따로 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은 뭐 모두들 좀 쉬시면서 그냥 편하게 시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